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샤신 한준희 위원 그리고 의심 박찬하 위원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야, 샤신과 의심의 합체. 네. 이게 참 귀한 일이 됐어요. 예, 우리 의심 박찬하 위원 자주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고마워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아니에요. 옐카에서 안 그렇지 부르는 않아요. 걸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기뻐한다. 그렇지 않고 오늘 좀 의심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네.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날은 잔뜩 의심의 눈초리로 예. 사안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K리그 클래식 드디어 개막합니다. 2015 시즌 시작되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번 주말에 개막하는 K리그 클래식 프리뷰를 좀 제대로 하지만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감독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감독을 통해 엿보는 K리그 2015 시즌으로 특별한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즌 순위의 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깨기 플레이오프를 통해 클래식으로 복귀한 광주FC 박찬하 해설위원께 남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맡기겠습니다. 남길 감독이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분이에요. 네. 당시 좋은 당시 부천에 있었던 네. 선수들은 대부분 순박하고 대부분 때묻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람 좋다고 감독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남길 감독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천안시청에서 플레잉 코치로도 활약을 하고 그리고 광주에 와서 감독 대행으로 어려운 시즌을 맡았고요. 그리고 나서 정식 감독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어려움보다는 2015년의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시즌 전부터 지금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 승강 플레이오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극대화시켜서 자신들의 전력을 짜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많이 뛰고 수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 시즌도 광주 남길 감독의 스타일은 자신의 하고 싶은 축구는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남는 데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뒤쪽에 수비 숫자를 뭐 10명이 둔다고 하더라도 저는 광주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부 잔류가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주의 축구는 어떤 축구가 나오든 이해해달라. 네. 또 광주FC의 변호인 같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12개 팀 중에서 뭐 최약을 꼽아라 그러면은 광주 쪽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김호남이라든가 임선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굳건히 받치고 있다고는 해도 클래식에서 버틸 만큼의 지금 선수단의 어떤 질적 양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남길 감독이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박찬하 의원 의견에 한 표 던집니다. 그다음은 2014 K리그 챌린지 압도적인 1위. 그래서 당당히 클래식에 복귀한 대전 시티즌입니다. 한 자리 숫자 정도의 어떤 성적을 내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있으면 목표가 있고 바람이 있으면 각 팀마다 1승씩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심각해요.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대전도 광주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어요. 네. 뭐 아드리아노 선수도 잔류를 시켰고 하니까 뭐 저는 그래서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얘기를 하려고 네, 했거든요. 김찬희, 뭐 네. 서명원 이제 서명원 이런 선수도 선수들 있고. 위주로 이제 풀어갈 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대전 역시도 생존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그 챌린지에서 경기를 임할 때와는 뭐 전략과 마음가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챌린지에서 워낙에 좋은 모습, 선수들이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위쪽으로 뭔가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할 거기 때문에 저는 대전은 완전히 최하위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지로 감독의 어떤 믿음의 리더십, 형님 리더십을 통해서 또 따뜻한 물이 어우러지면서 아드리아노라는 그 챌린지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뽐냈던 초특급 해결사가 클래식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네, 저는 물론 사실은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답고 저는 있어. 여기서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네. 있는데요. 대전은 과연 아드리아노 선수가 일부 리그에서 꾸준하게 해줄 수 있을까? 수비의 수준 자체가 다르기 수비의 때문에. 수준도 그렇고요. 네. 아드리아노 역시도
마음을 잡고 꾸준하게 활약을 할 수 아, 있을까 그게 예. 이제 있고 두 번째는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를 어떻게 대체자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광주와 대전은 현실적으로 네. 챌린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클래식 1부 리그에서 살아남는 것,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 12팀이죠. 이 팀이 2014 시즌 끝나고 2015 시즌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풍파를 겪은 팀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팬들도 좋아하시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끈끈하고 그런 조직적인 거 쉽게 지지 않는 그런 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네, 인천은 K리그 팬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코칭 스텝 구성 자체가 가장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풍파 끝에 이제 김도훈 감독이 선임이 되고 전체적인 코치진이라든가 또 선수단 구성 이러한 것들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가장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는 달리 이 나간 선수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지난 시즌에 대부분 주전 내지는 거의 뭐 반주전 이런 중요한 선수들이 가장 많이 나간 팀이 인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천은 재탄생하는 팀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팀에 어쨌든 지휘봉을 잡은 김도훈 감독의 이제 도전 정신, 모험 정신에는 박수를 보내는 바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불안감이 인천을 드리우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인천에게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희망의 빛은 케빈 오리스 선수. 이 케빈 선수가 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김도훈 감독이 뭔가를 어떤 전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케빈만 믿고 가야 되는군요. 네, 일단은 케빈을 믿고 가야 되는 인천입니다. 네,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네. 정말 힘겨운 험난한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준 위원이 뭔가 묵직하게 깔아주는 느낌이 드는 인천 유나이티드 네. 트립이었습니다. 뭐 안 되면 김도훈 감독이 지금도 몸 상태가 아주 좋거든요. 직접 뛰어. 네, 몸 관리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개띠 동갑이잖아요. 저보다 생일이 한 달 뒤에요. 김도훈 감독이. 예, 그러니까 프로필 상으로는 그러니까. 네. 아니 제가 확인해 봤어요. 네. 예, 그 다음은 지난 시즌 9위를 차지한 팀이죠. 성남 FC.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남의 주요 공격 루트가 오른쪽 라인이었는데 박진포 선수, 김태환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대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성남 정도의 전력의 팀은 사실은 확실한 공격 루트, 상대가 다 알지만은 알면서도 막기가 쉽지 않은 확실한 루트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박진포, 김태환 라인이 사라진 것은 사실은 성남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김두현 선수를 데려왔는데 일단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나타난 것만 봐서는 김두현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약간 지나친 데다가 김두현 선수의 패싱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앞선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김두현 선수가 좀 홀로 고군분투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는 그런 경기가 그리고 사실 사실은 하나 됐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두현 선수가 김학범 감독 지휘하에 K리그를 활용했던 게 2006년 우승 또 2007년에 그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던 그때였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 네, 8, 9년 전이야. 8, 9년 전. 네, 김두현 선수도 지금 절정기는 아닌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너무 많은 짐이 김두현 선수 어깨에 지금 지워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서 약간 좀 짠하고 걱정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성남이 역시 또 시즌 초반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지금 병행하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엇보다도 또 필요한 것이 경험과 선수층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성남이 버텨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성남도 이겁니다. 외국인 선수들조차 만약에 기대치에 미달한다면 전체적으로 성남은 올 시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이러한 성남의 어떤 어려운 사정을 돌파해야 될 사람은 가장 주인공은 역시 뭐 김두현도 있고 외국인 선수들도 있지만은 김학범 감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FA컵에서도 보여줬듯이 김학범 감독이 사실은 어려운 팀을 뭔가 절묘한 수일기로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는 데는 또 재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김학범 감독의 어떤 수일기, 묘수 이러한 것들이 올 시즌에도 좀 터져야 성남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팀이야말로 그런데 우리 또 감독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죠. 효맨 윤성효 감독. 한 줄로 요약하자면
K리그 스토리텔링의 주역이죠. 예. 네, 올 시즌에도 스토리가 하나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감독이 베르손이라는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네. 저는 베르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부산의 굉장한 키플레이어이자 윤성효의 황태자이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르손 선수가 이번에 부산에 다시 이제 윤성효 감독과의 인연으로 다시 오면서 한 얘기가 뭐 윤성효 양아버님 때문에 왔다 뭐 이제 거의 그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부산을 끌어나갈 것인가. 전반적으로 부산의 전술은 역시 수비 라인을 굳건히 갖추면서 앞선에 이제 베르손이라든가 뭐 박용지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빠른 역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베르손 선수가 여기서 천병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아버지에게 보은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여기서 한번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부산 전체의 명운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요한 게 작년에 약간 약발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채질을 하고 딱 치고 가야 돼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부적값이 많이 떨어졌어 사실. 그러니까 부채질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매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부산 구단은 좀 더 이쪽 스토리텔링을 좀 가미를 한 다음에 구단의 그 샵에 부적을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지난 시즌 사실상 상위 스플릿에 갔다고 생각하는 팀입니다. 제가 우리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또 상위 그룹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그런 경쟁력 있는 팀들하고 한번 또 붙어보는 것도 또 일단 그런 부분이 또 1차적인 목표고 또 크게 가서는 ACL 뭐 진출권까지 한번 노려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노상래 감독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왜요? 이 형이 너무 착해.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착하네 지금. 아니 그런데 저는 전남 드래곤즈의 올 시즌의 키포인트는 개띠다. 우리 한준희 의원과 동갑내기 친구들이니까 개띠가 지금 주류를 이루게 개띠 됐어요. 3인방. 네. 네. 감독과 수석 코치와 주전 골키퍼가 70년 개띠 동갑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띠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전남의 성패를 좌우할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김태형 수석 코치로 봅니다. 지난 시즌에 전남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실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비 조직이 이제 지난 시즌에도 막 6골 먹은 경기도 2번씩이나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예전에 있었던 뭔가 끈적끈적한 축구를 잘 못 보여줬어요, 수비에서. 근데 올해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팀 수비 조직, 그 끈끈한 수비 조직을 중심에서 경험한 김태형 수석 코치가 노상래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전남의 수비 조직을 지난 시즌보다는 탄탄하게 해줄 것이다. 요 정도. 그리고 지난 시즌 6위를 차지하면서 클래식 상위 스플릿으로 마치긴 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이 좋지 않아 새로운 감독을 맡게 된 울산. 새로운 것을 뭔가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보이지 않는 마찰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선수들의 그런 의식을 조금씩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정환 감독은 또 우리 특수관계인인 박찬하 해설위원이 한번. 네, 근데 저는 사실상 다른 부천 출신의 감독보다는 윤정환 감독과의 관계가 가장 얕아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별로 좋은 형은 아닌 거는? 그걸 잘 모르는 형이죠. 잘 모르는 형인데 네. 근데 윤정환 감독은 어때요? 윤정환 감독은 일단 일본에서 성공한 감독. 네. 그거만큼은 정말 기대를 해야 돼요. 일본의 무대에서 대한민국인이 가서 감독으로 성공하기까지가 정말. 그리고 2부 리그 팀을 일부러 승격시키고 그렇죠. 상위까지 올려놨어요. 네, 끌어올려서 상위권까지 갔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확고하게 성적을 내는 형태의 철저하게 전력이 약한 팀을 이끌고 어떻게 성적을 내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 축구 스타일이 울산이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울산이 최근에 꾸준하게 보여줬던 축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철퇴. 네. 그리고 원 스트라이커를 활용을 잘하는 윤정환 감독이라서 김신욱 선수가 다시 바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큰 시즌이라고 봅니다. 다음 팀은 제주 유나이티드인데요. 제주 유나이티드 새 감독이 우리 박찬하 위원이 한창 부천 따라다닐 때 아주 막역한 그 관계를 맺었던 조성원 감독.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뭐 제가 코치하고 할 때는 뭐 감독이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되니까 아마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뭐 잘 모르듯이
막상 오니까 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네. 오른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부천의 시스템이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비대칭 미드필더 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왼쪽 미드필더, 왼쪽 풀백이 있는데 오른쪽은 오른쪽 풀백이 그냥 다 뜁니다. 그게 조성환 감독. 네, 그게 조성환 감독이었어요. 네, 죽어라 하고 뛰는 거군요. 당시에 뭐 왜 오른쪽 풀백만 부담이 많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윤환 감독이었는데 한마디 딱 했어요. 성환이가 잘 뛰어. 예. 그 K리그 팬들 중에서도 조성환 감독 잘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 확실하게 박찬하 의원이 오늘 조성환은 어떤 선수였는지 알려주시는군요. 오른쪽에서 정말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였던 정말 잘 뛰었던. 선수였어요. 예. 근데 감독으로서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다른 부천 출신의 감독들은 현실적인 축구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진호 감독은 뭐 잠깐 있었으니까, 남길 감독도 광주가 전력이 좀 약하니까 그렇고, 윤정환 감독은 일본에서부터 추구하던 실리 것들이 좀 축구니까. 실리니까. 네. 근데 조성환 감독은 자신이 배웠던 축구를 제주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네. 니폼니시, 니포 축구의 진정한 후계자는 조성환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축구인가요? 니폼니시 감독의 축구. 일단 미드필더 쪽에서 공을 빠르게 돌리고요. 네. 그리고 백패스를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풀백들이 부지런하게 오가면서 공격을 지원해주고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패스를 끊임없이 돌리려고 하는. 네, 근데 니폼니시 감독 시절에는 그냥 이게 끊임없이 돌다가 끝났죠. 넣진 않고. 그래서 어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조성환 결과적으로는 제주 외국인 유나이티드. 선수, 브라질 출신들이 제주는 외국인 선수가 경련으로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 로페즈 까랑가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터져도 제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들어오게 터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드로겟은 10골이었는데 골 수는 2자릿수인데 뭔가 꾸준하게 팀을 이끌고 공격에서 상대 수비에 타격을 뭔가 얘기를 하면서 약해요. 여지를 아니, 두는 근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로겟이 터진 네. 거면 올해 안 터질 차례인데 드로겟은 터진 것도 안 브라질 터진 것도. 출신의 외국인들이 경련으로 터진다니까. 브라질 출신의 외국인들이 경련으로 터진다. 경쾌한 축구, 뭐 거침없는 축구, 조금 다이내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40대 감독들이 이제 주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40대 감독들 가운데서는 가장 원로 감독이 되셨어요. 황선우 원로 감독께서. 그러니까 68년생 이제 이쪽이시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은 40대에서도 이제 원로거든요. 원로의 어떤 이 체면을 그대로 잘 살리셔서 저는 올 시즌 포항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상당히 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포항이 최근 2년 동안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올 시즌 받아들인 포항이 개항을 했어요, 개항을. 개항을 네. 했습니다. 네. 이제 강제 쇄국에서 개항이 된 거죠. 뭐 자청해서 쇄국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개항을 함으로써 이 외국인 선수들의 그런데 평균적인 수준이 3명 중에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2명 정도는 터질 수가 있어요. 이제 안드레 모리츠라든가 이런 라자르라든가 외국인들의 한 방이 뭔가 포항의 여태까지의 그러한 약점들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기본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몇 년 동안 잘 닦아놓은 어떤 조직적인 기틀,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안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 네. 시즌에는 40대의 원로로서 그 원로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시지 않겠나. 황선홍 감독의 어떤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밝혀봅니다. 예, 다음은 FC 서울입니다. 최용수 감독의 서울. 이제는 자리를 잡았잖아요, 감독으로서 최용수 감독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초보 감독이고 뭐 좌충우로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뭐 됐고 올해는 더 연결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시기가 그런 건 맞는데요. 팀의 투자 과정이라든가 선수의 유출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올해도 작년이랑 비슷한 패턴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선수는 많이 없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긴 있는데 이석현 선수 하나 네. 들어왔죠. 예. 이석현 선수는 근데 이번 시즌에 중요한 역할을 이석현 선수가 담당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나와 더불어서 이석현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이 지난 시즌처럼 어쩔 수 없이 수비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느냐, 그 기로가 갈릴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월드컵 직후에 최용수 감독이 그 네덜란드 축구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후반기에 3백을 꺼내들었잖아요. 올해는 그럼 다시 4백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전술적인 어떤 그 유연성,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화두로 던졌던 그게 상당히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3백을 움직일 때 보면은 3명의 수비수가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선수는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그런 형태들을 많이 들여와서 구현하려고 해요. 공부하는 지도자다. 네. 최용수 감독이 이 유럽 축구를 봅니다. 네. 제가 모든 감독이 다 유럽 축구를 유럽 축구를 보시죠. 근데 다른 감독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 중에 확인이 노상래 됐어요. 감독도 유럽 축구 봐요. 공부하는 지도자. 네, 공부하는 지도자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4-2-3-1 형태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4-4-2 같은 4-2-3-1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가 완전히 내려와서 뭐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는 게 아니라 측면에 있는 선수는 약간 뒤로 물르고 스트라이커와 동선을 놓는 그런 4-4-2 형태도 간간히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유연하게 뭐 경기 도중에 좀 선수를 바꿔보고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골 사냥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감은 있어요. 그건 지금. 그렇죠. 뭐 예, 대한 예. 선수 나간 이후에 예. 사실 계속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울을 상당히 짊어져야 될 선수는 저는 정조국 선수라고 봅니다. 정조국이 역시. 잘해야죠. 정조국 선수가 예. 신체 조건이 좋으면서도 어려서부터 발밑 기술도 좋고 어떤 연계 능력이라든가 유연성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이제 정조국 선수가 어쩌면은 이제 입단 초기라든가 한 2010년 이때는 한번 터졌던 적이 있는데 올 시즌에는 잘하면 이제 그 이상도 한번 터지지 않나. 그 하노이랑 플레이오프 기대를 할 때 원투 딱 하면서 오른발 감아차기는 옛날 앙리 전성기 때 보는 것 같아요. 표정은 근데 멋있었어요, 뭐 진짜. 하노이가 너무 약한 아니 팀이라 뭐. 멋있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ACL이나 K리그 클래식이나 뭐 FA컵 중에서 꼭 우승컵을 하나 갖고 오는 게 목표라고 세우고 싶고요. 서정원 감독도 수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정원 감독이 처음에 부임해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수원이라는 팀을 이끌 것이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역시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투자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팀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곳에 투자를 집중할 것인가. 지금 유소년 팀을 키우는데 수원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어린 선수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기존의 노장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산토스 선수가 이제는 득점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수비 부담 상대의 견제에서 벗어난 것이 산토스 선수의 기량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정원 감독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어떤 예전과는 다른 뭔가 효율적인 구단 경영을 하는 이 체제에서 승부를 거는 방법을 이제 익혔다. 저는 내심 계속 수원은 돈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있어요. 네, 네, 수원에게 돈을 좀 쓰라고. 그리고 수원 같은 팀이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달라고 논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항상 드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승은 못했으니까요. 예. 우승하겠죠. 이 상황에서 우승을 아니 하면... 우승을 노리도록 노력을 하겠죠. K리그에 돈 쓰는 구단, 비교 불가 값, 투자 값, 전북현대. 아무래도 이제 전북 팀은 그 닭공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초반부터 강하게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해서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항상 시즌 초반에 요즘 이제 약간 습관적으로 이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북만 1강이 아니야. 다른 팀들도 다 강해.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북이 1강인 거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강과 나머지들의 차이 간격이 이제 어느 정도냐가 문제지 기본적인 지금 어떤 선수단의 구성이라든가 전력면에 있어서 전북을 뭐 최우선 순위 우승 후보로 안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북도 전혀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동국, 에두, 애닝요 이렇게 나이 많은 선수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 그리고 이러한 어떤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믿음의 축구가 좀 약간 과도하게 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전술적인 단조로움이랄지 이런 부분은 또 전북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성이라든가 또 뭐 문상윤이라든가 이런 젊은 자원들에 있어서도 전북이 뭐 다른 팀들에 비해 꿀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한겨원 선수도 한겨원 선수도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역시 전북이 뭐 1강의 위치에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K리그 클래식 프리뷰를 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죠. 6강 피무치기 1위부터 6위까지. 전북, 포항, 울산, 수원, 서울, 전남. 전북, 포항, 수원, 울산, 서울, 전남. 뭐 똑같아. 제주 아니에요? 제주? 니포 축구. 지금 아, 울산하고 근데 수원 순위만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울산하고 수원 전남하고 제주하고 네. 저도 사실 동점이에요. 예, 예, 네, 저도 사실은 동점이에요. 예, 저도 사실 전남과 제주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네. 뭔가 골을 넣는 파괴력이 전남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는 두 분이 다 전북을 가장 위에 놓으셨잖아요. 전 조금 달리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포항, 전북.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게 가지는 않네요. 그러면 좀 이제 획기적으로 뭐 전남을 아니. 1위에 놓는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아니 아무리 내가 전남을 응원한다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 아니 모르죠. 그게요. 포항, 전북, 서울, 울산, 전남, 수원. 저기서 지금 피식선이 나왔어 지금. 아니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병행을 한다는 게 이 K리그의 클래식의 어떤 전체적인 시즌 운영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걸 반영한 저의 어떤 기대 순위. 예. 뭐 욕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욕 워낙 많이 먹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 선정해서 한번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3월 5일에 K리그 클래식 미디어 데이가 있습니다. 네. 사회자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사회자가 직접 가서 최승돈 아나운서가 사회 보나요? 저 그렇게 괜찮지는 않지만 이재우 아나운서도 뭐 나름 뭐 하여튼 그 사회자가 직접 가서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팀의 감독과 미디어 데이에 나온 선수의 사인을 담아서 2015 K리그 공인구에 어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 그럼 분. 사회를 보시러 가는 거예요? 사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일단은 사인이 우선이고요. 사회는 그 다음이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엘카 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a신과 의심 다음 축구 이야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엘카 PD는 이번 시즌 유니폼 받았다고 막 녹화 좀 전에 전에 사진 보여줬어요. 자랑을 하고 되게 예쁘던데요? 참고로 수원 시즌권 보유자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K리그 클래식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볼펜 떨어뜨리고 말이야. 지금 손에 힘이 없어요. 지금 입만 살아가지고.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돼. 지금 입만 살아가지고. 또 명절 때 이렇게 해 바뀔 때 이럴 때 조준호 감독이 꼭 제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답장을. 그냥 단체 문자라는 거. 단체 문자. 대전 클럽하우스에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 이 대목에서 살짝 웃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웃나요? 진정한 캐논은 노상래잖아요. 아니 뭐 이기영 선수, 황보관 선수 뭐 나한텐 노상래야 나한텐. 노상래 감독보다 김태형 수석 코치가 좀 더 유명하고 더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에요. 아니 이거 냉정한 거예요. 진짜요? 이거. 김태형 감독이 그런 것들을 워낙 심지어 김태형 감독이에요 이제. 김태형 코치가 상대형한테 큰일 났어요. 전남 가지 마.